블랙홀의 중력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 어떤 물질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하죠. 또 블랙홀은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들을 끊임없이 흡수하기 때문에 수명이 사실상 무한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랙홀을 연구하던 스티븐 호킹 박사는 호킹 복사 이론을 내놓으면서 블랙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블랙홀 속에서 그 어떠한 물질도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기존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블랙홀은 자신의 질량을 잃어가면서 그 질량만큼 에너지를 밖으로 분출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호킹 복사입니다. 또 호킹 복사의 공식에 따르면 블랙홀의 수명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처음 호킹 복사 이론을 접한 과학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블랙홀 이론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젠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군요. 도대체 호킹 복사가 뭐길래 과학자들은 이렇게나 혼란에 빠졌을까요? 자, 이 호킹 복사가 뭔지 알려면 우린 먼저 진공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이 진공이라는 건 우리 실생활에서도 꽤나 쓰여가지고 우리 부엉이들도 어느 정도 대충이나마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닭가슴살을 살 때 닭가슴살이 완전히 진공 포장돼 있죠. 이 닭가슴살이 포장재에 넣어져 있는데 이게 공기가 완전히 빠져가지고 압축시켜가지고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런데 이 닭가슴살은 엄밀히 따져보자면은 진공의 원리를 이용하기는 했지만은 완벽한 진공이 아니에요. 고전 역학에서 진공은 물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에요. 아무리 진공 포장을 했어도, 아무리 공기를 다 빼냈어도 이 포장재 안에는 닭가슴살이 들어있으니까 진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공기만 최대한 뽑아낸 포장이 잘 된 닭가슴살이에요.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완벽한 진공 상태란 뭘까요? 자, 여기 진공실이 있어요. 이 진공실에는 공기를 빼내는 특별 장치도 있는데요. 이제부터 이 장치를 이용해서 진공실 안에 있는 모든 공기 분자들을 빼내볼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공기들을 빼냈는데 1기압, 즉 760토르가 되면은 진공 상태가 돼요. 그런데 이 진공 상태보다 더 공기를 빼내면 고진공 상태가 되고요. 이것보다 공기를 더 빼내면은 초고진공 상태가 돼요. 초고진공 상태가 되면은 달 표면의 기압하고 비슷한 수준의 기압이 되는데 이 정도면은 1세제곱미터에 1조개 미만의 입자들이 날아다녀요. 이 1조개의 입자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사실 이 수준이라면은 입자끼리 서로 전혀 충돌하지 않고 날아다닐 수 있을 정도라고 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진공실을 초고진공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정도 수준이 아직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초고진공 상태 만들기의 한계라고 해요. 재밌는 사실은 우리 인류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자연이 만들어내는 진공 상태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성과 행성 사이 1세제곱미터의 공간에는 겨우 1000만 개의 입자가 있고요. 항성과 항성 사이에는 대략 1세제곱미터당 100만 개 정도의 입자가 있고요.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에서는 1세제곱미터당 1개에서 3개 수소 원자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자연 자체가 만들어낸 엄청난 진공 상태인 거죠. 자,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우리 인류의 기술력이 대단히 높아져가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을 만들었다고 쳐요. 이 공간 안에 수소 원자 한두 개조차도 들어있지 않은 거죠. 자,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완벽한 진공 상태일까요? 네, 고전 역학에 따르면 완벽한 진공 상태예요. 하지만 양자 역학에 따르면 이 진공이라는 개념이 고전 역학 때하고는 달라져요. 양자 역학에 따르면 완벽한 진공을 만들었다고 해도 텅 빈 공간이 아니거든요. 아니, 부엉이 형 대체 뭔 소리야? 진공에 원자는 없다면서? 그게 어떻게 텅 빈 공간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양자 역학에서는 진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저 리뷰영이 채널의 양자역학 시리즈에서 많이 다뤘었죠. 이 공식에 따르면은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가 아니에요. 이 진공에서 전자하고 양전자가 쌍생성됐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쌍소멸하거든요. 이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에너지가 진공에서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죠. 자, 이것을 양자요동 혹은 양자떨림이라고 합니다. 진짜 신기하죠?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뭐가 튀어나왔다가 지들끼리 사라진대.
현실에서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텅 비어있는 공간, 이 진공이라는 공간이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에너지로 가득한 곳이에요. 어이 부엉이 형, 그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뭐야? 고립계에서 에너지는 새로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잖아. 에너지 보존의 법칙도 깨지지 않아요. 이 진공에서 생겨난 전자랑 양전자는 정말 짧은 시간 동안만 대략 10의 마이너스 44승초만큼만 잠깐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진공 속의 에너지를 본 적이 있어요? 아직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볼 수 있다고 해도, 기술이 있다고 해도 불확정성의 원리 때문에 이 입자 반입자의 정확한 위치나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아내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이 진공을 시간을 오래 두고 조사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 양자 진공은 지극히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지는 현상이거든요. 만약에 오랜 시간을 두고 관측을 했다, 그러면은 고전역학의 진공처럼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돼버려요. 야, 부영이, 뭐야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잖아.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에너지가 있다고? 측정도 못한다고? 이거 순 엉터리 이론 아니야? 당연히 이건 믿기 힘든 이론이 맞아요. 심지어 과학자들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양자 떨림 현상을 못 믿었어요. 그런데 이 양자 떨림 현상은 몇 가지 실험을 통해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카시미르 효과죠. 이 실험은 이래요. 진공의 공간에다가 두 개의 금속판을 아주 가까이 둬요. 얼마나 가까이 두느냐? 원자 크기의 대략 100배가량 되는 10나노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만큼 둬요. 자, 이 두 개의 금속판을 워낙 가까이 붙여놨기 때문에 이 판과 판 사이에 존재하는 진공도 적고 그만큼 진공 에너지도 낮은 상태겠죠. 반면에 판 바깥쪽의 진공 에너지는 보다 높은 상태예요. 자, 이때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두 금속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치 자석이나 이 판끼리 인력이 작용하는 것만 같죠. 자, 사실 이것은 바깥쪽의 진공 에너지가 금속판을 밀어내기 때문이에요. 진짜 신기하죠? 진공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힘이 작용하겠어? 이게 우리들의 상식인데 양자역학에 따르면 진공은 빈 공간이 아니다. 무수히 많은 입자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공간이고 에너지가 있다 라는 게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이 실험은 1948년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핸드릭 카시미르가 처음 예측했기 때문에 카시미르 효과라고 불립니다. 자, 하지만 이 실험은 워낙에 정교한 실험이었기 때문에 50년이 지나서야 1997년 물리학자 스티브 러모로가 실험을 완성시켰고 카시미르 효과를 증명할 수 있었어요. 자, 근데 과학자들이 진짜 대단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사실 반입자의 존재도 이 쌍생성이나 쌍소멸 같은 것도 양자 떨림, 양자 진공까지 모두 과학자들이 수학적으로만 예측을 했던 거예요. 수학적으로 공식에 따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 거다 라고 예측을 한 다음에 나중에 아주 정교한 실험이나 관측을 통해서 증명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부엉이들은 호킹 복사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스티븐 호킹 박사가 1974년에 발표한 호킹 복사에 대해서 알아보죠. 고 스티븐 호킹 박사는 블랙홀을 연구하다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라 양자 떨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블랙홀 근처에서 입자와 반입자가 쌍생성됐다가 쌍소멸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입자들이 쌍생성됐을 때 입자 하나가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나머지 하나는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호킹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음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다면 양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는 블랙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때 쌍생성된 입자 둘이 다시 만나야만 쌍소멸할 수 있는데 음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 하나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바람에 양의 에너지를 가진 나머지 입자는 우주를 하염없이 떠돌게 된답니다. 그런데 호킹 박사의 설명대로라면 오류가 하나 생깁니다.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고립계에서 에너지는 새로 창조되거나 소멸될 수 없다고 하죠. 그런데 이 상황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에너지 하나가 새로 탄생한 다음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빨려 들어간 음입자의 에너지만큼 블랙홀의 질량은 감소해야 합니다. 블랙홀의 질량은 복사 에너지 형태로 블랙홀 외부로 분출됩니다. 이것이 바로 호킹 복사입니다. 이 호킹 복사에 따라 블랙홀은 마치 블랙홀 외부로 빛을 방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호킹 복사는 고전역학이 기존에 설명하던 블랙홀하고는 다르죠.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블랙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간다면 그 어떤 물질도 심지어는 빛조차도 절대로 블랙홀을 빠져나올 수 없소. 그렇기 때문에 이름부터 블랙홀인 것이요. 하지만 스티븐 호킹의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은 호킹 복사에 따라서 빛을 방출합니다. 블랙홀은 보통 검은 별로 불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은 호킹 복사를 방출하고 있으므로 블랙홀은 더 이상 검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빛을 방출하지 못하는 블랙홀, 스티븐 호킹의 빛을 방출하는 블랙홀,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두고 갑론을박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쉽게 알 수 있는 것 아니오. 호킹 복사를 직접 관측해보면 되는 것이외다. 그런데 호킹 복사에 따라 블랙홀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관측하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한 힘이에요. 그 힘은 대략 10의 -30승 와트 정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미약한 힘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게다가 블랙홀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과학자들은 호킹 복사를 실제로 관측하는 것은 현재 인류가 가진 기술로는 대단히 어렵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호킹 복사에 따라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발견됐어요.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생성됐다가 빨려 들어가는 입자의 에너지만큼 블랙홀의 에너지가 호킹 복사의 형태로 분출된다고 했어요. 자, 이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블랙홀의 질량은 아주 천천히 감소하고 끝내 블랙홀은 증발한다는 거예요. 블랙홀의 소멸 속도는 블랙홀의 질량이 작을수록 더 빨라집니다. 계산에 따르면 블랙홀들의 평균 수명은 10의 88승년. 진짜 엄청난 수명이죠. 인간의 입장에서 또 우주의 나이 입장에서 블랙홀을 바라봐도 정말 긴 수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서 우주가 많이 늙었을 때 이 우주에는 블랙홀밖에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해요. 우주 곳곳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자, 다음 호킹 복사의 다음 공식에 따라서 블랙홀의 온도는 블랙홀의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블랙홀의 질량이 크다면 블랙홀의 온도는 낮을 거고요. 블랙홀의 질량이 작다면 온도는 높을 테죠. 그런데 태양 질량의 10배 무거운 블랙홀은 아주 가벼운 블랙홀이고 온도는 높을 텐데, 그래봐야 태양 질량의 10배, 블랙홀의 온도는 절대 온도의 1억 분의 1도도 안 된다고 해요. 또 호킹 복사를 측정한다면 블랙홀의 온도도 바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블랙홀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너무나도 미약하기 때문에 호킹 복사 관측으로 실제 블랙홀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고 해요. 스티븐 호킹 박사는 호킹 복사 이론으로 블랙홀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여럿 밝혀냈습니다. 블랙홀은 빛을 방출한다, 블랙홀에는 수명이 있다, 블랙홀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등등이죠. 또 스티븐 호킹은 미시 세계를 탐구하는 양자역학, 거시 세계를 탐구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 이렇게 절대로 합쳐질 수 없을 것만 같은 두 가지 이론을 양자 중력 이론으로 합쳐내면서 앞으로 물리학계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자들에게 평생의 숙제도 같이 안겨줬어요. 바로 정보 역설입니다. 호킹 복사는 대단한 이론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보 역설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죠. 양자역학에서 정보 역설에 따르면 정보는 새롭게 창조되거나 소실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호킹 복사는 입자 하나가 블랙홀에 들어가고 블랙홀이 호킹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에서 정보 역설에 위배되게 됩니다.
물리학자들은 거의 40년을 이 정보 역설을 풀어내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머리 터지게 연구 중이죠. 아마 블랙홀의 정보 역설을 풀어내는 과학자는 무조건 노벨 물리학상은 따놓은당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다음 영상으로 블랙홀의 정보 역설이 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화 리뷰는 뭐였는지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바로 28번째 인터스텔라 리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29번째 인터스텔라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